반장들 반가워요. 고반장 뭐 잘 지냈죠? 예. 네. 4월 10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최 반장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잖아요. 첫 재판은 언제쯤 열릴 것 같아요? 통상 재판을 준비하는 데까지 2, 3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4월 말이면 이제 준비 기일이 열릴 글쎄요, 것 같고요. 통상의 재판에서. 네, 5월 초면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그렇죠. 정식 재판이 열릴 것 같은데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재판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 반장, 오늘 오후에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탈당을 만료해 왔는데 결국 탈당을 했고요. 아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 그래요? 바른미래당에서는 따로 별도의 후보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뭐 이른바 남원정은 이제 좀 뿔뿔이 각자의 제각길로 길로, 예, 가게 됐네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5월이나 6월 초에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내비쳤고요. 동시에 북한 역시 조선노동당 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했습니다. 두 지도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중개로 해서 이제 어떤 북미 회담과 관련한 입장을 나타낸 것과 달리 그 공식화한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개최 사실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은 두 나라 정보기관이 최근에 사전 접촉을 했는데 그 사전 접촉의 성과가 꽤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일단 됩니다. 우리 정부도 북미 회담 논의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5말 6초,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요. 6.13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예단하기엔 좀 이르고요.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고반장 발제 때 얘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클로징 코너인 한껏 정치에서요.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의 피해를 본 어린이 얘기를 다뤘는데 오늘 유엔에서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를 놓고 특히 이제 결의안 채택을 놓고 정면 충돌했어요. 반장들도 잘 알겠지만은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의 일종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결의안 채택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인데 오늘 밤에 미국이 시리아 공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대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러시아도 군사 공격이 가해지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리아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저희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도 또 관심을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적으로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속보부터 알아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논란, 또 지방선거 얘기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접촉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 시기까지 못 박으면서 접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때 회담 연기설, 더 나아가서 회담 불발설까지 나왔던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모양새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 또 남북 정상회담 준비 관련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준비 접촉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북미 접촉 사실을 확인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정상회담 시기까지 시원하게 언급했습니다. As you've probably seen, and we've been in touch with North Korea. We'll be meeting with them sometime in May or early June. And I think there'll be great respect paid by both parties,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make a deal on the denuking of North Korea.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 불발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친절하게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But we have a meeting that is being set up with North Korea, so that'll be very exciting, I think, for the world. 자, 이 북미 정상회담 연기 또는 불발설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 참모진을 매파 인사들로 물갈이하면서 불거진 측면이 큽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But we should not allow ourselves to be held hostages by this erratic regime and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against our country. 네, 심지어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나온 직후에도 볼턴은 같은 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Why would they agree? Why would they propose talks now? Because they want to buy time, 3 months, 6 months, 12 months, whatever it is they need to get across the finish line. 네, 사실 어제는 볼턴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첫 발을 내딛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날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바로 앞에 앉아서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를 못 박았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매파 참모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해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바로 이런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이 전해진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북미 대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노동신문 1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 정치부 회의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정치국 회의입니다. 어쨌든 회의를 주재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모두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날짜 등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면한 북남 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 대화 전망,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처음으로 함께 언급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남북 그리고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는 핵심 의제인 비핵화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된 만큼 이제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내놓을 획기적 제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참모진들에게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북한의 비핵화 이행 기간을 얼마나 잡을지 정하는 전담팀이 가동 중이고 비핵화 일괄 타결을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도 비핵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 북한 외교당국자가 한국 취재진에게 비핵화 협상을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에서 언급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언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북미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가운데 주변국들도 바빠졌습니다. 우선 오늘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찾은 건 지난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발표를 위한 방한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北朝鮮の言葉だけでなく行動に移るまで行動が取られるまで今回のこの最大限の圧力は継続を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ところで一致をしておりますので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の放棄を実現するために最大限の圧力を継続していくことこういうことについてソフン委員長との間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네, 최근 고노 회상이 내놓은 대북 관련 발언입니다. 고노 회상은 내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회담에서도 이 같은 강경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이른바 재팬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는요, 북러 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찾아서 오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게 됩니다. 러시아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회담 내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자, 어제 몽골에 이어서 오늘은 슬로바키아를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월 휴가 때 잠깐 다녀온 곳인데요. 아기자기하고 풍경이 아주 아름다웠던 나라로 기억이 됩니다. 또 자동차,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기업 제품이 눈에 많이 띄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댓글로 오늘도 훗날 각오하고 또 자랑 한번 해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왜 슬로바키아 이야기냐? 바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교 25주년을 맞아 공식 방문한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나라는 아닙니다만 사실 슬로바키아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있는 유럽 주요 거점입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도 나눴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화 사실 인정한 북미 정상회담 준비 가속도. 네, 우리 고석승 반장이 본인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포장해서 그 홍보하는 능력이 뛰어나네요. 네, 아까 정치국 회의할 때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딴짓하다가 저희 얘기하는 줄 알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기를 직접 공개한 것, 뭐 놀랄만한 뉴스지만요.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도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또한 이례적이라고 봐야죠. 통상의 모습으로는 저희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자, 어쨌든 뭐 양측 북한, 미국 다 모두 이제 접촉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밝혔는데 뭐 아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남북 정상회담 준비도 예정대로 뭐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예, 일단 뭐 의전, 경호, 보도 이런 관련 논의를 진행할 실무급 회담 추가 일정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지, 또 부인 이설주는 과연 동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걸 놓고 추가 회담을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제 문제를 협의할 고위급 회담도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어서 당장 북측과 논의가 진행 중인 건 아닙니다. 현재는 각각 남북 양측이 각자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의 홍보분과가 판문점 답사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과 김의겸 대변인이 함께 갔는데 주로 현장 취재와 보도 관련 시설 점검 위주로 둘러봤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또 프레스센터가 설치될 킨텍스도 함께 살펴보고 왔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별도로 취재 관련 시설 점검만 따로 가는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상회담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보도 지원 시설 점검도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날짜가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남북 고위급 회담이 18일쯤 열린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회담이 열리면 또 그 전에 또 날짜를 잡아서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슬로바키아 대통령 있잖아요. 그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왔다 간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맞죠? 네, 네네. 평창 동계 올림픽 맞아요, 때. 맞아요. 그리고 네네. 그러니까 한 2달 만에 다시 온 거네요. 그때는 비공식 방문이었는데요. 제 기억에 나는 장면이 이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수호랑 포즈를 이렇게 따라했던 사진이 공개가 돼서 아주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공식 방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문 대통령과 별도의 정상회담은 갖지 않았는데요. 당시 이렇게 뭐 평범한 모습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스키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키를 타는 모습이나 뭐 춘천을 찾아 닭갈비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된 바 있기도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에 바쁜 일정을 소화했잖아요. 슬로바키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지만은 폐비닐 수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폐비닐 재활용 수거 문제 요즘 아주 심각한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폐기물의 수거는 지자체가 관장하는 업무이지만 이번 혼란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강하게 질책을 한 건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단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 반장, 문재인 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지금 이제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 TF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도 거론을 했죠. 그렇습니다. 최근 각 부처의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당시 관련자들을 수사 또는 감사 의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가 또 일부 번복한 사실을 바로 대통령이 지적을 한 거죠.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공직사회에도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당시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적폐청산 분위기 때문에 이전 정부 정책을 집행했던 공무원들이 위축돼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언급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유령 계좌 논란이 있었던 삼성증권 사태도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 금융감독원이 어제부터 특별 점검에 들어간 상태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어제부터 삼성증권의 결제 이행 과정에 대해서 특별감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부터는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한 현장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김기식 금감원장이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김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시스템적인 문제라면서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기식 원장은 이번 사건을 놓고 희대 사건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금융사고가 벌어진 것이죠. 어제 기준으로 삼성증권 측으로 18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 피해 규모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증권 규제와 또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며칠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20만 명 넘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이 공매도 제도와 연관시킬 문제까지는 아니라는 입장도 나오는데 그만큼 국민적인 분노가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정부 당국이 지금 이제 특별 점검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또 대책도 조금 전에 반장들이 얘기했지만 대책도 나오겠지만은 피해가 있다면은 하루빨리 피해 구제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아까 어느 반장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동의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할게요. 네,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게요. 트럼프 5월이나 6월 초 김정은과 회담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곧바로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재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준비기일 등을 거쳐서 아마 다음 달 초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적용 혐의, 또 공소시효 등을 놓고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법원은 관계되는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형사 27부에서는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사건,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부수석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여기에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사이버 외곽팀, 즉 댓글부대 운영에 관여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굵직한 사건을 맡은 27부를 이끄는 재판장은 정계선 부장판사입니다. 부패전담부 사상 첫 여성 부장판사인데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입니다. 당시 전태일 평전을 감명 깊게 읽었고 노동과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요. 또 다른 인터뷰를 보면요.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라도 당연히 사법 처리해야죠 라고 당차게 법조인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는데 23년 뒤 운명의 장난처럼 전직 대통령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김재윤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처럼 앞으로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게 될 정계선 부장판사에게도 많은 이목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이번 달 말쯤 준비기일을 열고 5월 초부터 정식 재판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종적으로 10명 안팎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새로 합류한 변호사들을 만난 이 전 대통령, 열심히 잘해달라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새겨들어 봄직한 조언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BBK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김경준 씨의 조언, 아니 경고입니다. MB는 돈을 지불한다고 한 후 잊어버린 척하면서 떼어먹는 버릇이 있습니다. 2000년 BBK를 위해 열심히 일한 언론인이 있었는데 급여를 줘야 하지 않냐고 물어보자 MB는 무엇을 주는 척만 하고는 그냥 잊어버리면 떼어먹으면 된다는 황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정확하게 하고 의뢰인 수수료를 바로바로 청구해 받길 바랍니다. 네, 물론 김경준 씨의 주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에선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해 변호인단을 선임할 돈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어요.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MB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만든 게 바로 청계재단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쓰겠다며 바로 이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재단을 세운 건 다스 상속 재산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다스 지분 5%를 보유한 청계재단 이사장을 아들에게 물려주면 세금 없이 주식을 대물림하는 것과 같다는 해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청계재단이 입주한 영포빌딩에서는 차명재산과 관련한 장부도 무더기로 나왔죠. 검찰은 이 청계재단과 영포빌딩이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세탁소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액 111억 원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자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인데요. 동결 명순위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역사상 최고 반열의 평가를 받으실 대통령님이시라 확신합니다. 국회의원 낙선하고 서울시장을 하고 하는 동안에 자리를 뛰어났지만은 저는 이 집을 계속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MB가 수십 년 동안 지켜왔다는 논현동 자택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54억 원, 그리고 시가는 약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밖에도 검찰은 별장이나 상가, 공장부지 등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자산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 낯익은 목소리 들으셨을 텐데 역시나 횡령 혐의를 받고 구속된 신현희 구청장이었습니다. 오늘 정식 재판이 시작됐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향후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죠. 이 전제로부터 횡령과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의혹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경영상 조언을 했을 뿐 다스 주식은 단 한 주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 공소시효가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 김소남 전 의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등이 건넨 돈이 모두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에선 단순한 정치자금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을 기준으로 뇌물수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 5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면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죠. 하지만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재임 기간 5년을 제외하더라도 시효가 끝나버려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MB 5월 초 본격 재판, 쟁점은 뇌물 대 정치 자금입니다. 네, 뭐 쟁점이 더 있겠지만은 그 최 반장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저도 이제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그 양측의 공방이 집중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4월 말쯤에 공판 준비기일을 뭐 한두 차례 열고요. 5월 초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것 같다는 게 이제 법조계 주변, 특히 이제 법원 주변의 얘기인데 그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월 초가 돼야 저희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실제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옥중 조사를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습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자, 어쨌든 뭐 이 전 대통령이 그 검찰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도 그럴 수도 있다. 뭐 박 전 대통령처럼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조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던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잘 임할 테니 변호인단이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달라? 예. 또 첫 재판에 출석해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평소와는 달리 어제 저녁 뉴스를 시청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모든 뉴스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으로 도배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자, 이 전 대통령은 이 변호인에게 개별 혐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알아보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말했다고 합니다. 아, 어제 저녁 7시 생방송 뉴스를 본 모양이네요. 그렇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에 돌입하면요.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서 5월 초쯤에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그 법정에서 뭐 많은 쟁점이 부딪힐 텐데 그 쟁점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뭐 최 반장이 정리는 했지만요.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기본적으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다 이 전제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스는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주장만 하면 되겠죠. 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보면 여러 의혹 가운데 다스 소유권 문제 그리고 삼성의 소송비 대납권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아주 긴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스의 설립부터 경영, 상속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또 이 전 대통령의 그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부정선거 폭로를 했었던 김유찬 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96년 종로 선거 치르면서 그러니까 처남 김재정 씨가 매일 대북이공, 지금의 다스죠. 대북이공에서 돈다발을 실어 날랐다면서 내 손에 의해 집행된 액수만도 당시 대략 13억 정도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뭐 마대자루로 날랐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당시 이제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처남 김재정 사장이 부동자세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봤다. 당시 대북이공이 이 전 대통령 거라는 것은 참모들 사이에서는 비밀도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 이 전 대통령이 그동안요, 다스라든지 뭐 삼성의 대납이라든지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의 입장을 밝혔잖아요. 뭐 사실이 아니다 입장을 밝혔는데 그 외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은 건 없죠, 최 반장. 일단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작성한 입장문이었기 때문에 조사 당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해명의 글이 있었을 텐데 뭐 어제 입장문을 보면 이팔성 전 회장이나 최동규 대보그룹 회장, 뭐 김소남 전 의원 등이 건넨 그 돈에 대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뭐 판단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이 돈의 성격이 뇌물이냐 아니면 정치 자금이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혐의 자체를 일단은 부인을 하거나 뭐 증거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자금이라고 주장할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검찰은 모두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공여자들이 돈을 건넨 시점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한 시기로 뭐 대통령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네,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됐던 2007년 8월부터 이 전 대통령은 사실상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이 당시 여권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즉 대통령,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특히 이팔성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광범위하게 뇌물을 건넸고 당선인 시절에는 디자이너를 삼청동 공간으로 데려가서 1,230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뇌물이냐 정치 자금이냐가 중요한 이유는 또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이죠. 2007년이죠. 참 2007년 말에 그 법이 개정이 됐는데 공소시효가 지금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7년으로 또 뇌물수수죄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는데 지금 이제 범죄가 지금 이제 그 좀 적시된 그 연도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은 한 5년, 뇌물수수는 10년 적용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법률적인 쟁점이 생기는 거고요. 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거로 보는 게 일반적인 판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이제 아마 법률적으로 좀 다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정치자금은 시효가 지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정 반장. 예. 뇌물수수죄 같은 경우는 시효가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같은 권력형 뇌물 사건인 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혐의를 입증하기 다소 수월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뇌물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대가성과 이 부정한 청탁을 함께 입증을 했어야 했는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뇌물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성만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거죠. 검찰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 대가성 부분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공직임명, 비례대표 공천 등에 대한 대가로 기업인 등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 차명재산 관리비, 가족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뇌물죄를 적용을 하더라도 이 뇌물을 건넨 공여자들은 대부분 사법 처리를 피해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뇌물 공여죄는 공소시효가 2007년 당시 5년이었고 이후 7년으로 법 개정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돈을 건넨 시기가 2011년 4월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뇌물 공여죄 시효는 끝난 게 된 거죠. 다만 검찰은 이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거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였기 때문에 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이 소송비 대납 과정을 주도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의 기소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 삼성의 소송 대납비는 뇌물공여죄가 적용이 되는군요. 그런 것 그죠? 같습니다. 예. 자, 공교롭게도 이제 삼성,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또 이름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삼성은 최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노조 파괴 문건이 또 발견이 됐잖아요. 그 관련해서도 검찰이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어요. 일단 검찰이 어제 노조 관계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먼저 불러서 그동안 삼성이 노조 방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피해 사실 등을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2013년 삼성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은 미제로 남겨뒀었는데요. 최근 아시다시피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와 전현직 임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3년 만에 수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삼성전자 본사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발견한 약 6천여 건의 문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까지도 부당한 노동행위에 그 사측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해당 문건에는 노조원을 사찰해서 불이익을 주고 사측의 우호적인 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전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요, 삼성은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파업 논의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선제 대응을 위해 노조 동향을 파악하고 단체 활동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협력업체와 근로자들 사이 교섭 상황을 파악하고요. 또 노동청과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노조의 부정적인 보도가 나가도록 언론 대응팀도 따로 꾸렸다고 합니다. 자,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요. 오늘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국회에도 삼성 노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심 의원은 올해 정의당 국감은 삼성 국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종범 열사 또한 표적감사 대상이었고 염호석 열사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측이 1년 넘게 교섭에 나오지 않고 해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 두 분의 열사님께서 명백히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의 높은 성벽 안에서 노동자들이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노조 탄압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재벌 봐주기 수사관에게 종지부를 찍어서 삼성 법무팀이라는 오명을 벗기 바랍니다.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요. 이제 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앞으로 삼성 관련해서 또 새로운 뉴스가 쏟아질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MB 재판 형사합의 27부 배당 5월 본격 시작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의원 시절 해외 출장 문제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한편 김 원장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야당은 사퇴할 일은 아니라면서 야권의 정치 공세로 일축하는 분위기죠.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본인이 입장문을 통해 사과 뜻을 밝혔고 어제 청와대도 부랴부랴 긴급 브리핑까지 하면서 이렇게 진화에 나섰음에도 야당은 그냥 넘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파상 공세를 폈는데요. 먼저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직접 나섰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4선째지만 해외 출장에 비서 데리고 간 적 없다고 한 겁니다. 한 번도 해외 출장에 동행해서 간 적이 없습니다. 민간 기업, 은행은 민간 회사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간다라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자,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김기식 금감원장이 2007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에 대기업 후원을 받아서 1년 동안 외국 연수를 다녀왔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2007년에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서 1년 동안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재벌 대기업을 비판하는 참여연대의 사무총장이 대기업 돈을 받아서 이렇게 미국 연수를 1년. 자, 그런데 금융감독원과 포스코 청암재단은 오늘 해명 자료를 내고 그런 사실이 없다 반박을 했습니다. 유승민 대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유승민 대표는 기자들과 따로 만나서 2011년경 있었던 한 토론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 김 원장은 비공개로 돼 있다. 공식 명부에는 없지만 비공개 지원 대상자였다라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함께 출장에 동행했던 그 여성 비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효옥 전 한나라당 의원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 당시 그 비서가 값비싼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 보좌관이었던 친구가 어저께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좌관을 데리고 더구나 유럽과 미국을 도는 9박 10일에 더구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워서 그리고 인턴을 이거는 이제까지 국회 사상 없던 일이에요. 자, 하지만 이 역시도 금감원은 당시 여비서가 탔던 비행기 좌석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코노미 클래스였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서 얘기, 여비서 얘기 자꾸 거론되는 걸 놓고 여당에서는 지금 이상한 프레임이 가동되고 있다, 걸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김기식 원장이 총 3번의 출장에서 이 여성 비서와 함께 했던 건 단 한 번뿐인데 그것이 전부인 양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비서와의 해외 출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마치 일투와 연관시켜 선입관을 갖게 하려는 음모입니다.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도 등판했습니다. 자, 기자회견을 열고요. 김기식 원장 해임,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사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주 원색적인 비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돈은 먹었지만 봐주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인데 정말 제정신입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멋대로 재단하는 청와대의 교만과 폭주가 도를 넘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또 바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나섰습니다. 서울시장 경쟁자이기도 하죠. 우 의원은 특히 안 위원장의 그 비서 관련 언급, 그러니까 인턴에서 9급으로, 9급에서 7급으로 이렇게 승진시킨 배경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느라 자신의 청년 취업에 관련된 발언을 뒤집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일하는 인턴은 9급으로 채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인턴은 영원히 인턴만 하고 능력이 있어도 계속 인턴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 부분도 짚어봐야죠.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 신경전입니다.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조선일보를 향해서 참 기사 쓸 게 없는가 보다, 상도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맹비난을 가했고, 또 그러면서 이거는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은 내 의견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오늘자 조선일보가 이걸 어떻게 받아쳤을까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설로도 칼럼으로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기식 원장 관련 보도를 1면, 3면 그리고 오피니언면인 26면, 27면에 이렇게 다뤘더군요. 확전을 피하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무시하겠다는 걸까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자, 오늘 정말 눈길이 가는 샷이 잡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추대 결의식장 화면인데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과 제2의 나경원이란 평가를 듣고 있는 배현진, 송파을 예비후보 만난 겁니다. 자, 배현진 후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이름이 큼지막하게 박힌 점퍼도 입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 오늘 바로 이렇게 이웃해서 앉아가지고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자,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배현진 후보 나경원의 뒤를 이을 간판이라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질문을 받자 그런 평가, 그런 시각이 싫지 않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은 제2의 나경원이라는 얘기를 듣는 이 배현진 후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기식 금감원장이 지난 주말 입장문을 내놨고요. 또 어제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내놨잖아요. 민정에서 이미 검증 과정에서 다 나왔던 얘기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 좀 커지는, 가라앉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을 향해서 정말 포문을 상당하게 좀 세게 지금 이제 가하고 있는데, 어때요, 정 반장? 오늘 그 두 당이 다 나란히 검찰에 고발장을 낸 거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 그리고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오전 11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원장에 대해서 뇌물과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용현 의원도 김 원장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을 했고요.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 논평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턴 여비서를 동행시켜서 1,000여만 원의 혜택을 준 건 제3자 뇌물죄에 해당이 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목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요,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추가로 열었어요. 2016년 5월 20일, 그러니까 이제 국회 임기 19대 국회 임기를 사흘 앞두고 김기식 당시 의원이죠. 의원이 그 여비서와 함께,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여비서는 지금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인턴 그 직원이죠. 인턴 여비서 김모 씨와 함께 그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로 외유를 떠났다라는 주장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땡처리 외유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같은 인턴 직원과 같이 그 좀 외유를 나간 부분을 아마 넌지시 같이 이제 또 암시해 가면서 이제 또 비판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이 인턴 직원이 그 어제인가요? 어제가 아니죠. 그 김기식 금감원장이 지난번에 입장문 내놨을 때 석사학위가 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 인턴 직원이 그 의원실에 들어올 당시에 그 석사학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렇죠? 추가로 그런 그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 관련해서 청와대가 또 조금 전에 또 입장을 내놨죠, 고반장.
네, 청와대가 조금 전에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핵심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2016년 5월 김기식 원장의 출장권도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검증을 했습니다. 성관이 사전 승인도 받고 간 출장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 그래요? 자, 좋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사실관계를 놓고 뭐 어떤 공방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최 반장,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은요, 뭐 오늘 당 차원은 아니라고 해도 개별 의원들이 나서서 김기식 금감원장을 옹호하는 또 변호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요, 김기식 원장이 주도할 금융개혁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출장이 적절치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당시 관행이었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하경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높아진 국민 감정으로는 죄송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당시 다른 국회의원도 다 기회가 있으면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당내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김 원장의 처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는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앞서 민주당에서도 지적한 거지만요. 지금 인턴 비서 문제가 상당히 이제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면서 마치 좀 미투 프레임을 상기시키는 그런 문제가 좀 발견이 되잖아요,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인턴 비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을 댕긴 셈입니다. 그 비서가 인턴이었고 여성이었으며 또 출장을 다녀온 후 고속 승진을 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지적이 있고 나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당 비서의 신상까지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장 야권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기식 원장을 공격하더라도 야비하게 하지 말자. 인턴이 여자라는 것을 계속 부각시켜서 이상한 상상을 하게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도요. 그 지점, 지금 미투 관련한 그 지점을 부각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반장들은 다 알 겁니다. 그 보좌진들이 익명으로 올리는 무슨 그 페이스북에 게시판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대나무 숲, 여의도 대나무 숲. 맞아요. 거기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만약에 이 그때 같이 수행했던 보좌진이 남자였어도 야당에서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그 여비서의 신상을 터는 기사가 나왔겠느냐. 피감기관 예산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 잘못됐다. 그런데 꼭 여비서와 둘이 출장 다녀와서 고속 승진. 이런 문구를 써야 했느냐, 이런 비판을 야당을 향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인턴을 하다가 9급을 하고 7급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또 초고속 승진이다라고 지적하는 데에 대해서도 어폐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8급이란 직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가요. 갑자기 서울시장 문제로도 또 확전되는 그런 양상인데 앞서 봤지만은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또 관련해서 안철수 영입위원장의 발언을 또 비판하면서 전반적으로 또 확전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최 반장. 일단 청와대가 재차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 같은 사인을 줬고요. 김 원장이 과거 참여연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솥밥을 먹은 사이라는 점이 이를 정권 차원의 문제 또 서울시장 선거 전의 쟁점으로 확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당장 안철수 후보, 박원순 시장에게 김기식 원장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오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추대식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후보로 추대가 됐죠. 첫 행보로 금융감독원을 찾아갔습니다. 김기식 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벌인 거죠. 김 전 지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김일성주의자를 누구요? 김일성주의자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김일성주의자라고요? 아무튼 이 문제가 느닷없이 서울시장 쟁점으로 커지면서요.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도 SNS에 글을 올렸던데 박원순 시장과 김기식 금감원장을 묶어서 협찬 인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기식 전 의원, 김기식 원장 인생 자체가 협찬 인생이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삐끼 인생으로 살아온 살람들로 유명하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대기업을 비판하고 뒤에서는 지원을 받음으로써 시민운동을 해왔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프레임은 보수 진영이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을 비판할 때, 비난할 때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포스코 연수 지원 주장을 하면서 참여연대 문제를 꺼낸 것도 조금 전에 이제 고반장이 얘기했던 그 맥락과 좀 닿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근데 그 포스코 문제는 금감원에서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잖아요. 예, 일단 그리고 또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조금 전에 그 SNS에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을 겨냥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특히 이제 안철수 위원장을 향해서 그러면 안철수 대표님 포스코는요? 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네요. 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당초에는 그 문구 밑에 2012년 9월 18일자 월간조선, 그러니까 안철수 포스코 사회이사 시절 뭐 1등석 항공료 13차례 받아라는 기사를 같이 붙여놨었는데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은 그 기사를 드러내고 본인의 그냥 그 프로필 사진을 붙여 넣었더라고요. 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안철수 위원장과 이 포스코와의 이런 그 관계에 대한 문제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주요 뭐 이렇게 안철수 위원장을 얘기할 때 자주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오늘 뭐 김성태 원내대표, 한국당 원내대표가 김기식 금감원장 공격에 뭐 선봉에 섰잖아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저도 이제 기사를 계속 검색해 보고 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또 그게 뭡니까? 그 신분증 없이 제주행 비행기 탑승 특급 대우 논란. 이건 또 무슨 기사인지 모르겠네요. 조금 전 김성태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예. 신분증 없이 제주행 비행기를 탑승한 게 맞다. 라면서 뭐 규정상 잘못된 일이라면서 자신의 불찰을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반인이라면 그 탑승할 수가 없죠.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길이었다나 봐요. 신분증이 없으니까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임시로 엄격하게 봐요. 발급받는 부스로 가서 네. 발급을 받은 다음에 하는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약간 뭐 특급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김기식 검찰 고발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열흘째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송하영 부대변인을 세종시장 후보로 추대했죠.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야권 후보의 단일화 문제 역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파행 열흘째를 맞이한 국회 상황을 살펴보고 서울시장 선거 구도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4월 국회가 시작되고 열흘째가 됐지만 국회 본회의장은 이렇게 텅 빈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장은 비워놓은 채 각자 피켓 시위만 벌였습니다. 국민 투표를 통과시켜 국민 참정권 보장하라.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에 복귀하고 국민투표법 처리하라. 갑질, 황제 위유, 김기식을 즉각 구속하라. 인턴 동반 황제 위유, 온 국민이 분노한다. 자, 조금 전에 국회 발제에서도 봤지만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여야 대립은 연일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죠. 그 이면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을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도 어느 정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현재 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6석으로 민주당이 기호 1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양당 광역단체장 경선에 뛰어든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본선에 나서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호 1번이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양당이 현역 의원 차출 규모를 놓고 눈치 작전을 벌이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는 제대로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선거를 좌우 이념 대결로 치르겠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습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기는 바로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의 그 그릇된 생각에 매달려 있답니다.
자, 오늘 추대식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는 이런 김 전 지사를 향해서 영혼이 맑은 남자라고 평을 했습니다. 제가 쓴 책에서 김문수 지사님을 평을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는 김문수를 보면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 어쨌든 당은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정치 신인까지 나서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송파 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김문수 후보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예감이 들었고 저희 송파 선거에도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홍준표 대표 역시 이번 지방선거 구도를 좌우 이념 대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자신이 바라봤던 선거 지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좌우 대결로 가면 우파가 이깁니다. 좌파 둘 중도 하나 우파 대결로 가면 박빙의 게임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좌우 대결로 가면 대한민국에서는 우파가 이깁니다. 자, 결국 홍 대표가 김문수 전 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앞세운 것도 보수 우파 결집이란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 전 지사는 과거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을 했고 여러 자리에서 좌우 이념 대결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었죠. 김정은이 기쁨조가 문재인 맞죠, 여러분? 김정은 기쁨조는 문재인 맞지요? 김정은 기쁨조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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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김문수 카드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이 정치권에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 전 지사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에게도 밀리는 3위로 나타났죠. 대략 민주당 후보는 40에서 50%,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은 약 20%, 김 전 지사는 약 16%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현재로선 야권표를 합친다고 해도 여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때문에 보수 진영에선 벌써부터 단일화는 필수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문수, 안철수 두 큰 정치인의 수범이 절실히 요구된다. 두 후보가 합치면 이길 수 있었던 게임에서 지고 만다면 그들의 정치 생명도 거기서 끝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런 용단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필요하다는 칼럼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단일화에 대한 입장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유일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권 대표로서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야권 대표 경쟁을 벌이게 된 김문수, 안철수 두 정치인에게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솔직히 넌 내 스타일도 아냐 계획에 너 같은 앤 없었단 말야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신경 쓰여 하루에도 몇 번씩 네, 브라더스의 점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김문수 전 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하면서 야권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다급합니다. 벌써부터 안철수, 김문수 이 두 사람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단일화 요구에 응하자니 명분이 약하고 무시하자니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추대입니다. 자, 일단 국회 상황부터 좀 짚고 갈게요. 최 반장, 오늘도 아무런 진전이 없죠? 네, 국회 파행 상황. 어제는 네. 뭐 여야 원내대표들이 그나마 연쇄 회동을 만났잖아요, 하면서 여러 번. 접점을 좀 찾으려는 시도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직후에 저렇게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쪽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홍문종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야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홍문종 지키기 위해 개헌 추경 가로막는 방탄국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자유한국당처럼 우리는 한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삶을 해결할 4월 국회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요. 홍문종 체포동의안은 처리할 것이다. 본회의 일정을 안 잡아주는 쪽은 민주당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국회 상황이 정말 해법이 잘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이제 정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요. 양 반장. 지금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을 차지하기 위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봐야죠.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5석이 더 많기 때문에 기호 1번 주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 지방선거 출마 얼마나 할지에 따라서 이게 뒤집힐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의석이 현재 121석인데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한 민병두 의원 있죠. 경남지사 후보로 차출된 김경수 의원. 이렇게 2명 의원직이 정리되는 시점에는 119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유한국당도 어제 경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이철우 의원이 선출되면서 115석으로 감소하게 됐습니다. 네, 핵심 변수는 지방선거 경선에 뛰어든 현역 의원 7명의 경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7명 가운데 4명이 이상이 후보로 선출이 되면 한국당이 기호 1번을 받게 됩니다. 7명 중 경선 승자가 3명 이하일 경우에도 한국당에서 옛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이정현,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등을 영입하자는 총동원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은 무소속 이용호, 송금주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기호 확정 기준일인 5월 25일까지 며칠이요? 5월 25일? 예, 그렇습니다. 5월 25일까지 양당 의석 차이가 2석 이내일 경우에는 이걸 뒤집으려는 한국당과 지키려는 민주당의 치열한 영입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5월 25일이 데드라인이네요. 그러니까 5월 25일까지는 치열한 눈치 작전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방선거 얘기를 시간이 되는 데까지 지역별로 조금 해볼까 하는데 일단 오늘 자유한국당이 김문수 전 지사를 후보로 최종 추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나왔고요. 김 전 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철진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의 그릇된 생각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걸 보면 이번 선거 구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결국 좌우 이념 대결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지사는 과거 탄핵 반대 집회에도 열심히 참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극우 성향의 지지층까지도 끌어올 수 있을 거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인데요. 그런 점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 전 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해왔던 것도 다 저의 진정이고 지금 1심에서 또 이렇게 너무나 가혹한 형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기와 또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기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힘든 점이 있었던 점이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 또 광주가 또 상당히 그 경선이 치열하대요. 그 두 지역의 경선이 좀 달아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내일 좀 정 반장이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기 바라고요.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을게요.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추대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속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때 대부분의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중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문체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015년에서 16년까지 진행된 한불 상호교류회 행사가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블랙리스트 종합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불 상호 교류의 해는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수교한 지 130년이 된 것을 기념해서 양국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한 건데요. 당시 프랑스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식 문화를 알리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었죠. 쭉 먹거리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입에. 네. 맛있어요. 원래 그 붕어빵이 크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게 외국 사람들은 한 입에 이렇게 잘 먹기 힘들다고 해서 조그맣게 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안 들어보세요? 아, 저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샤이니 멤버시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샤이니에서 이렇게 이런 걸 소개하고 그러니까 아마 붕어빵이나 여기 디저트도 인기가 폭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 때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밝혀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에도 최순실의 입김이 들어갔습니다. 진상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케이콘 2016 프랑스 행사를 주최한 CJ가 최순실이 소유였던 플레이그라운드와 업무 위탁을 체결해 한식 체험 전시를 운영했는데요. 청와대 지시로 단 3일 만에 예산이 3억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국 간 문화교류 행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그대로 가동됐습니다. 2015년 4월쯤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 그 명단이 문체부로 전달됐고 상호교류의 조직위가 공모를 거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면 문체부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 명단과 블랙리스트를 일일이 대조한 뒤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프랑스에서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에서 변호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등의 영화가 배제됐고 파리 도서전에서 한강, 황석영 등 작가 13명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황석영, 한강 작가 등은 문체부의 불어 통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조직위가 직접 초청했습니다. 진상조사에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에서부터 국정원,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 프랑스 한국대사관까지 거의 모든 국내 국가기관들이 동원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실행과 심지어 최순실 예산 등의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특혜를 행해했고요. 이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1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국가 간 행사까지 문화예술인들을 선별적으로 배제하고 심지어 최순실 측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기관까지 동원했다는 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좌파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청와대 기조는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는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한 대통령, 우리 역사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이상가족 상봉은 언제쯤입니다. 오늘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 주관으로 이상봉 이상가족 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황해도라고 써 있네요. 한 어르신이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는 듯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장 곳곳에선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바람은 북에 헤어진 가족들을 죽기 전에 한 번은 더 만나고 싶다는 거겠죠. 다행인 건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최근 해빙 모드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정말로 획기적인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보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노년동 자택을 추징 보전. 네, 그 자택과 뭐 차명 재산.